안녕하세요.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 저는 문화평론가 박상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글은요, 박상률 작가의 봄바람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교과서에서 이 소설을 많이 만났고요. 아름다운 성장소설의 이야기를 어른들도 함께 많이 읽었지요. 청소년기의 영혼의 방황은 성장의 한 발자국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귀한 인생을 위해 더 자주 영혼의 가출을 하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시인 정호승 씨는 이 책을 읽고 말했는데요. 봄바람 속에는 한 소년의 첫사랑이 있고 그리고 첫 가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살짜리 소년의 맑은 꿈과 동경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밀을 엿보고 싶고요.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할 것들을 조금 일찍 경험하고 싶어하는 호기심도 배짱도 서정적인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른들은 유년 시절에 나를 만날 수 있고요. 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신기한 미래의 세계를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만날 세계를 미리 엿보는 그런 설레는 기분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상률의 봄바람 지금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봄바람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바다 건너 봄바람이 불어온다. 봄바람은 처음엔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봄이 좀 깊어진다 싶을 때쯤에선 제법 강해져서 마당 우물가에 있는 양철 세숫대야를 굴러다니게 할 정도로 기운이 세진다. 바람. 그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마을 어른들은 들에 나가 일을 시작하고 20리길 넘어 바닷가 어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어른들은 봄바람이 불면 몸이 근질근질해져서 들이나 바다로 나가지 않고는 못 베긴다. 그런데 봄이 되면 정말로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조용히 농사일을 배우던 머시마와 가시나들. 그들 가운데 몇몇이 불어오는 봄바람을 타고 무트로 가는 배를 탄다. 그래서 해마다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한바탕 소동이 인다. 머시마와 가시나들이 몇 명씩 사라져버리는 날, 그날은 틀림없이 봄바람이 심하게 분 뒷날이다. 그들은 뒤주에서 퍼낸 보리쌀 몇 되를 읍내 싸전이나 풀빵집에 맡겨 여비를 마련해서 봄바람을 타고 떠나버린다. 그런 날 새벽엔 개도 짖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탈출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들 부모들은 며칠을 두고 죽일 놈 썩을 년 하며 집 나간 자식들을 원망하지만 이내 조용해지고 만다. 봄바람을 탄 그들은 한동안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또래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짐한다. 언젠가는 나도 이 마을을 떠나리라. 그러나 봄바람을 타고 떠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봄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이도 있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꼬치의 노랫소리다. 언제 들어도 꼬치의 노랫소리는 여전하다. 그의 꽃망태기도 여전하다. 거무죽죽한 떼국이 흐르는 그의 소못도 여전하다. 그의 모든 것은 여전하다. 그러나 마을은 여전하지 못하다. 아니 마을도 곧 여전해지고 만다. 그의 노랫소리가 마을을 여전하게 만들어버린다.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꼬치의 노래는 묘한 마력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러나 그의 노래는 듣기에 따라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들려온다. 어차피 쓸쓸한 세상사. 어쩌면 꼬치는 소리꾼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가수였는지도. 아니다. 꼬치는 지금도 소리꾼이다. 아니, 꼬치는 지금도 가수다. 소리꾼이 아니고선, 가수가 아니고선 노래로 말을 대신하진 않을 것이다.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을 건너올지. 꼬치의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마을 어귀에 모여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도 동생 손을 잡고 재빠르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겁을 주면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야 이놈들아, 꼬치 언티 잡힘은 니들 고추는 뿌리채 다 뽑혀버려. 그랑께 꼬치가 보이면 싸게 도망가야 한다. 알겠냐? 꼬치를 보는 순간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른들의 말을 떠올린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가기에 바쁘다. 나는 얼른 살인문을 닫고 부엌으로 뛰어든 다음 부엌문 뒤에 숨었다. 그가 다가오기 전에 재빠르게 숨기는 했지만 그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나 않을까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어른들은 특히 집안에 어른이 없을 땐 그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주면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단단히 일렀다. 동냥을 핑계로 아이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동생은 덜덜 떨며 자꾸 나를 쳐다보았다. 나 역시 겁이 꽤나 났지만 그렇다고 동생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순 없었다. 그래서 문틈으로 바깥을 계속 내다보고만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마을에 나가 있던 누렁이가 돌아와 부엌문을 닫고 숨어있는 우리가 이상한지 자꾸 문짝을 긁어댔다. 나는 더 이상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부엌문을 살짝 열었다. 살인문 너머에서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나는 동생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엔 봄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는 성 싶어 밖으로 나갔다. 꼬치는 그새 마을을 한 바퀴 다 돌아보았는지 고갯마루에 올라가 있었다. 어쩌면 마을로 들어오다 말고 고갯마루로 되돌아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그는 어른들이 집에 없으면 마을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좀 무섭기는 했지만 다시 흩어지지는 않았다. 다시 꼬치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아까처럼 큰 소리로 부르지 않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흥얼거렸기 때문에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꼬치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노랫소리는 제법 들을만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저 꼬치란 인간이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는 숭에도 노래 하나는 솔찬히 괜찮단 말이지. 어디서 배웠는지 판소리 가락이 자연스러운 창에서부터 흘러간 유행가까지 쉼없이 불러댔는데 어른들의 말을 빌리자면 부르는 노래마다 막 배운 노래가 아니라 제대로 계통을 찾아 배운 노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은 꼬치가 노래는 잘하면서도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마을 어른들도 그가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어째 그럴까? 노래는 저렇고럼 잘함시로 말은 멋댐시 안 할까? 근데 앞만 봐도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여.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갑서. 어쩌면 꼬치는 말하는 걸 잊어버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말을 잊었다면 노래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른들 말 맞다나 노래를 잘하는 걸 보면 말도 못하는 게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사연이 있긴 있는 모양이었다. 꼬치는 밥을 얻어먹을 때에도 결코 말하는 법이 없었다. 아낙네들은 그가 자기 집에 나타나면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가 들고 있는 양재기에 밥을 퍼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는 좋다 싫다 말 한마디 없이 말은커녕 헛 인사로라도 눈 깜빡거림 한 번 없이 밥이든 양재기를 들고 행랑채의 대돌 위에 앉거나 헛간에 들어가 우적우적 밥을 씹어 넘겼다. 숟가락도 없고 곁들여 먹을 반찬거리 하나 없이 그는 아무 표정 없이 맨밥을 씹어 넘기기만 했다. 그는 오직 먹어치워야 한다는 의무감만으로 밥을 먹는 것 같았다. 결코 밥을 맛으로 먹지 않는 것이다. 꼬치는 사시사철 망태기를 지고 다닌다.
밥을 먹을 때는 물론 잠을 잘 때도 결코 그 망태기를 벗어놓는 법이 없다. 아마 목욕을 할 때는 망태기를 벗어놓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목욕하는 걸 본 사람은 우리 마을에선 아무도 없다. 꼬치가 지고 다니는 망태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망태기 위엔 언제나 그 계절에 피는 꽃이 꽂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꽃동냥치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꽃동냥치를 줄여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꽃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그가 꽃을 동냥한 적은 없다. 사내들의 철 따라 지천으로 피는 꽃을 그냥 자기 것인 양 꺾어 가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꽃이. 그는 늘 꽃이 꽂힌 망태기와 함께 거무죽죽한 속옷을 입고 나타난다.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그는 두툼한 속옷만을 고집했다. 물론 그 속옷을 빨아입는 걸 본 사람도 없다. 그러니 그에게선 쇠똥 썩는 듯한 냄새가 떠날 날이 없었다. 그래서 어른들은 조금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바람결에 쇠똥 썩는 냄새가 묻어오면 그 냄새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 꼬치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냄새는 그만이 풍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냄새를 풍긴다. 할머니는 언젠가 할아버지가 벗어놓은 삼배적삼을 빨랫대야에 담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에게선 그 사람에 맞는 냄새가 나는 법이요. 그렇다면 꼬치의 냄새는 분명 쇠똥 썩는 냄새일 것이요.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기운이 손에 잡힐 듯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아이들은 꼬치에 대한 생각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논이는 일에 열중했다. 꼬치가 나타나기 전엔 길막기 놀이를 했는데 지금은 비석치기를 하며 놀고 있다. 어린 동생이 자꾸 칭얼대는 바람에 노는 무리에 끼지 못한 나는 남들 노는 것을 부러운 눈길로 구경만 해야 했다. 동생이 아주 어릴 땐 아예 할머니가 매달려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자유로웠다. 그런데 동생이 제법 잘 걷고 말문도 트이게 되자 그때부턴 거의 내 차지가 되고 말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 보는 미처 끓을 새도 없이 툇마루에 던져놓고 동생을 데리러 가는 일부터 해야 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들리를 나갈 때마다 동생을 데리고 갔다. 동생 손에 보릿가루빵을 쥐어주고 밥머리에 앉혀놓고는 일을 하는 것이다. 동생은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그 빵의 반은 먹고 반은 주물러서 온몸에 묻혀가며 놀고 있곤 했다. 형아, 형아. 동생은 나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과 놀 수 없어 속이 많이 상한다. 놀려고만 하면 동생을 데리고도 친구들과 놀 수는 있다. 그러나 동생이 내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탓에 친구들이 늘 불평을 했다. 에잇, 훈필이 동생 땜시 거치적거려서 죽겠어. 알았어 임마. 내가 빠지면 될 거 아뇨. 그래서 동생이 있을 땐 아예 노는 무리에 끼지 않고 구경꾼이 되는 편이 차라리 속 편하다. 물론 구경꾼이라 해서 줄곧 아이들 노는 걸 구경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처럼 꼬치가 마을에 나타나는 날엔 꼬치가 넘어오는 고갯마루 쪽을 쳐다보며 꼬치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난 그다지 성실한 보초는 아니다. 동생이 졸린 표정을 지으면 동생을 데리고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와 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 꼬치가 나타난 날에 솔개가 여러 마리 나타나 이 집 저 집에서 병아리를 15마리나 채간 일이 일어났다. 솔개는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거나 마당에 개가 있으면 좀채로 마당에 내려앉지 못한다. 그런데 그날은 꼬치가 나타나는 바람에 마을 개들이 대부분 마루 쪽을 쳐다보며 짖어대느라 집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개들은 낯선 냄새를 맡으면 짖어댄다. 꼬치의 냄새는 우리 마을 개들에겐 낯설다. 그러나 그 낯설음은 하루 정도로 충분하다. 꼬치가 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짖지 않는다. 그렇지만 꼬치가 마을을 떠났다 다시 들어오면 어김없이 요란하게 짖어댄다. 꼬치의 냄새는 개들의 머리에 기억되지 않는 냄새일까? 아무튼 병아리를 잃어버린 책임은 어디까지나 개들, 아니 그보다는 꼬치가 져야 했다.
그런데도 그날 저녁에 혼이 난 것은 병아리가 없어진 집들의 아이들이었다. 야, 이 녀석아, 집을 볼라면 한눈 팔지 말고 눈구녕 똑바로 뜨고 제대로 봐야지. 마당 짐승을 잃어버리면 어찌키 해. 그러나 호통만으로 끝나진 않았다. 아이들은 거의가 들일에서 돌아온 어른들 손에 들려있던 홈이나 괭이 손잡이로 머리통을 두어 대씩 얻어맞는 봉변까지 당했다. 그 결과 다음날 머리가 깨진 아이 몇몇은 머리에 된장을 약처럼 바르고 학교에 가야 했다. 난 용케도 그날의 메타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침 동생을 데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빨리 집에 들어와 버린 까닭에 우리 집 마당엔 솔개가 내려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날따라 다른 집 개와는 달리 우리 뒤를 금세 따라 들어온 누렁이가 든든한 보초 역할까지 했으니 우리 집은 그야말로 그날만큼은 안전지대였다. 솔개가 마을에서 병아리를 약탈하던 바로 그 시간 꽂히는 마을의 개들이 때를 지어 지저대도 꼼짝 않고 고갯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귀를 틀어막아 버린 사람 같았다. 어찌 귀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틀어막아 버렸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을 혼낸 어른들은 이번에도 꼬치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뭐 땜시 우리만 홍구녕 나야 하는 거요. 따지고 보면 우리 잘못만도 아니잖여. 머리에 된장을 바른 아이들은 그 점이 못마땅했다. 자신들이 혼난 것처럼 당연히 꼬치도 혼이 나야 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절대로 꼬치를 혼내진 않는다. 어른들은 왜 그럴까? 아이들 보곤 꼬치가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니까 꼬치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면서도 정작 어른들은 꼬치에게 너무 잘해준다. 그러한 까닭에 꼬치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끼니 때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저녁이면 헛간에서 잠까지 자는 것이었다. 곱게 잠만 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꼬치는 밤늦도록 부직갱이 같은 막대기를 두드리며 청승맞은 노래를 풀어댔다. 꼬치가 자고 가는 집의 아이들은 밤에 오줌이 마려워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참아야 한다. 꼬치의 밤노래를 들으면 마치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었다. 으이구, 저 소리만 들으면 으시시여. 귀신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귀신 울음소리는 꼬치가 밤에 부르는 노랫소리 같으리라. 박상률의 봄바람, 그중에 제1장 봄바람 함께 읽었습니다. 머리에 된장을 바른 아이들의 이 항의가 너무나 눈물겹게 아름답습니다. 꼬치는 노래로 모든 말을 하는군요.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닫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꼬치에게선 냄새가 나지만 어른들도 아이들도 꼬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꼬치가 부르는 노래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꽃동냥치의 이야기, 봄바람같이 따뜻한 이 이야기 내일 다시 와서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문화평론가 박상미였습니다.